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시댁 식구들이 아무도 와볼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열받았다고요. 부조금이나 많이 내면 된 거 아니냐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나와서 너무 기가 막혔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보니까 문득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뿐인 친정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다 추스릴 경황도 없는데 정작 식구라고 도와줘야 할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은 게 그렇게 화가 나는 얘기면 정말 내 얘기는 기가 막힌 사연이 맞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닿아서 톡톡 사연에 이걸 한번 보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옛날에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 때도 이렇게 긴장하며 글을 쓰진 않은 것 같은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싶기도 하고 다들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살아왔던 얘기를 술술 잘도 얘기하시는지 이거 쓰기 시작하니까 와, 이렇게 어려운 게 없다 싶네요. 제가요, 사연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시댁 식구들 욕하고 싶어서 시작한 얘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정 얘기부터 해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러면 시댁에 이런 취급 받으면서 뭐 친정에서는 넘치는 큰 사랑만 받으면서 살았냐?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사랑받는 존재는 따로 있었거든요. 시댁도 아마 사랑받지 못하는 제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닌가 싶고, 여튼 따지고 보면 친정 식구들한테 서운한 거야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 얘기를 거기부터 시작해 볼까 하고요. 제가 위에 오빠가 하나 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고 위로 3살 차인데 아들을 저렇게 예뻐할 거면 밑에 딸인 나를 뭐로 낳았을까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철없는 소리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남자 형제랑 같이 자라면서 차별 아닌 차별에 시달렸던 분들이 여기도 꽤나 많지 않나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에서야 아들보다는 딸이야 딸한테 잘해야 돼 하지만 옛날에 그런 분위기가 정말 이상할 것 없이 당연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엄청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오빠를 더 예뻐해 주는 것을 부러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빠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더 커서 얘기고요.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슬픈 일이 그거 같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오면 그 용이 슬프겠어요? 아, 얘가 용이 될 제목이구나 하고 있는 기대 없는 기대에 다 쏘아부은 그 개천이 저는 더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이 딱 그 개천이었어요. 오빠는 지금 사회적 위치나 지위로 봤을 땐 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용은 태어날 때부터 용이 아니었거든요. 저희 가족 모두의 희생이 만들어낸 작품인 거죠. 뭐 커갈 때는 되게 사소한 것들로 차별을 많이 받았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하는 걸 척척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 그에 반해서 저는 배우고 싶은 게 많은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항상 여자가 그런 거 배워서 뭐 하게,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다 하면서 제가 뭔가 더 배우려는 걸 원치 않으시는 사람처럼 그러셨어요. 뭐 집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 정도로 어려운 집은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유년 시절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서서 망한 집도 있었고 사업이 실패한 집도 많았고 망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런 집들 사이에서 이만큼 풀칠하고 사는 게 어디냐고요. 이제 너희들도 이런 집안 사정을 좀 알아야지. 여튼 예전만큼 지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집에 누가 와서 아버지 찾거든 너희도 아버지 본지 꽤 됐다고 가족들도 아버지 계속 찾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집으로 올 수도 있고 학교로 찾아올 수도 있어. 아빠는 좀 잠잠해질 때까지 할머니 집에 숨어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저희 집 얘기가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오빠가 대학교에 올라가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네요. 갑자기 사기를 당하시게 된 아버지 때문에 저희 집이 한번 와르르 주저앉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떵떵거리던 아버지였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놓고 나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그때는 아버지고 뭐고 미운 마음이 더 크게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은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동안 누렸던 것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죠.
넓은 집에서 떠나 반지하에서 몇 년을 살았고,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용돈 한 푼을 받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집안에 보태고 언젠가 집이 다 나아져서 다 같이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힘든 시기를 버텼죠. 그런데 저와 달리 오빠는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집이 망한 게 얼마나 달갑지 않은 일이고 본인도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집 걱정보다는 본인 걱정이 늘 앞서 있는 사람이었죠. 그 시기에 오빠도 뭔가 같이 일을 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동안 딱 하나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빠였거든요. 자기가 성공하는 게 결국 집이 잘 되는 일 아니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빠는 엄마가 주는 용돈을 고스란히 자기를 위해 썼어요. 대학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고 일상을 잃어버린 건 오로지 엄마와 저뿐이었네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지 않게 된 지 반년 정도 지나고 저희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오빠는 아직도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철없이 대학을 다니고 집이 망하지 않은 사람처럼 밖에서 돈을 쓰고 다녔고 엄마는 그래 좋은 학벌 잘 유지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그래서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너희 오빠가 뭐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냐 결국에 다 가족들 잘 되게 해주려고 저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또 본인 아들을 감싸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대학에 올라가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건만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대신 다른 식으로 본인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부고 소식이었어요. 어디 가서 잘만 숨어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버지도 똑같았나 봅니다. 빚쟁이들의 눈을 피해서 망도동판에서 일을 하시는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은 또 한 번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한쪽 다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병원에서 저희 가족을 기다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에 엄마는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 때까지 가슴을 쳤어요. 그 와중에도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고 있는 오빠의 모습이 왜 이렇게 사람 같지 않고 짐승같이 느껴지던지요. 다만 정말 그 보상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도 유학 비용으로 보상금을 좀 나눠달라는 오빠의 멱살을 잡고 엄마가 처음으로 뺨을 올려붙였어요. 아빠 목숨 팔아서 유학까지 가야 속이 시원하겠냐고요. 대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저희 집이 빚더미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엄마는 엄마 명의로 된 조그만 반찬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빠는 좋은 학벌을 잘 유지해서 초봉이 9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정유회사에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전문직인 새언니를 만나서 결혼도 잘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괜찮은 집안에 장가를 들었고요. 결혼하고 몇 년 만에 강남의 아파트까지 사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통이 터질 때도 있었죠. 결혼할 때까지 집안에서 저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잘 살고 있으면 그동안 키워주고 고생하신 엄마한테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지. 철마다 새언니랑 처가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엄마 생일에 용돈 고작 30만 원, 많아야 겨우 50만 원씩 주면서 오만 생색을 내지를 않나.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주느라 고생하신 엄마한테 돈이 더 드리고 싶어도 생활비, 적금 이것저것 빼고 나면 드릴 수 있는 돈이 딱 30만 원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동생이 30만 원 용돈 줄 동안 온 가족이 희생해서 뼈 빠지게 대학 보내놨더니 30 보내면서 아깝다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이게요. 저희가 살림이 조금 나아지니까 자주는 아니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가족여행을 같이 가요. 새언니 같은 경우에는 바쁜 일이 있으시면 함께 못 가는 거고 시간 맞으면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부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담은 둘째치고 여행비를 모으는 것 때문에 제가 기분이 항상 상하는 거예요. 솔직히 본인이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정말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전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 저, 그리고 멀리서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일하다 돌아가신 아빠, 홀로 남겨져 두 자식을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일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폭삭 늙어버린 엄마. 가족의 희생이 없었으면 절대 못 누리고 살 것들인데 본인만 모르는 눈치였죠. 이게 안 당해본 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상하는 일인지 모르실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서 계획은 이렇게 되고 총 예산은 이렇게 될 것 같다. 계산하는 것도 오로지 저의 몫인데요. 그럼 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내면 제가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n분의 1로 여행 경비를 나눠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쳐요. 저는 죽어도 오빠 돈으로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요. 그런데 엄마 여행 경비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제 노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엄마에게까지 꾸역꾸역 돈을 받아내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니까 한심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친오빠지만 하는 행동을 보면 정이 뚝뚝 떨어지고 아빠가 아니라 저걸 밖에다가 갖다 내다 버려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언니는 어쩌다 저렇게 모자란 놈을 주워가지고 결혼을 할까 했는데 결국 끼리끼리라고 다 마음 잘 맞으니까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오빠야 공부를 꽤나 잘하고 엄마도 그렇게 싸게 보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지원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그치만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영 없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오빠가 저 연병을 떨고 있는데 저까지 대학을 가겠다고 조를 정도로 저는 오빠와 달리 개념 없는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했죠.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다 간 대학 나만 못 간 것 같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회사 안에서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랑 고졸 취업자랑 은근히 차별하고 무시하고 왕따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매달 학비며 생활비를 보내줘야 할 오빠도 결혼해서 집을 나가겠다. 엄마 반찬 가게도 어느 정도 단골들이 생겨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엄마 밥벌이는 하고 계시겠다. 그때 제가 뒤늦게라도 전문대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뭐가 됐든지 간에 졸업장 써먹든 못 써먹든 대학은 나와야 하는 거야. 그래야 오빠처럼 고생 안 하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너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돈 있으면 이제 엄마가 대줄게. 너도 알잖아. 오빠 키운다고 너한테 신경 많이 못 써줬던 거. 엄마도 그거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엄마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항상 서운한 마음을 담아놓고 살고 있어도 저런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녹고 풀리는 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엄마 손을 빌려 대학에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언젠가 내가 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생활비와 학비로 이 돈을 써야겠다 하고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저도 말도 안 되는 악덕 기업에서는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일해본 경력들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에서 구매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고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오빠 초봉이 거의 9천만 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3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일들은 그만해도 되겠다. 나도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마음 놓고 좀 쉴 수 있겠다.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오빠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족들 모두 힘을 합쳐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빚도 다 갚았고요. 뭐 벌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각자 다들 앞가림하면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됐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는지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눈앞을 가린다는 말이 딱 이해가 될 정도였죠. 저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조카가 도를 지났는데 제대로 된 연애 한 번을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상황에서 연애는 그냥 사치에 가까운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나이도 나이인지라 슬슬 결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고 결혼한다고 아파트 하나 척척 올려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랑 비슷한 형편의 남자를 만나서 우리 가족이 이 힘든 시기를 다 같이 잘 이겨냈던 것처럼 그렇게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게 마냥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정말 지천에 널려 있다고 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에서 다른 건 몰라도 꼼수 안 부리고 성실하게 빠꼼처럼 일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잔꾀 안 부리고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셨나 봐요. 여기저기서 혼처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딱 그 시기에 소개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역시 그런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집안 사정 때문에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남편 집도 저희 집 못지않게 사정이 많은데요. 여튼 그때 시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렵게 살다 보니까 뭐 어렵게 산다고 다들 그렇게 나쁜 일에 손을 대는 건 아니지만 남의 것에 욕심내는 사람도 많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물론 정상적인 사고는 아니지만요. 남편 같은 경우에도 시아버지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시어머니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남편도 낳으셨고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장성해 가면서 살림살이가 더 나아져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해서 돈이 새어나갈 일이 생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가 거액의 사기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서 가족들이 한동안 힘들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남편이 나와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에다가 고스란히 가져다 주었답니다. 남편의 그런 희생이 있었던 덕인지 몰라도 지금 회사는 어느 정도 다시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더 늦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남일 같은지가 아는지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나도 쉽게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꺼내겠더라고요. 지금 집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나아진 시기지 완벽하게 극복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앞으로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언젠가는 이 상황을 분명히 나아지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힘든 시기 다 겪어오고 극복해봐서 알아요. 어쩌면 저희 집도 그래요. 지금 완벽하게 그 상황이 나아졌다기보다는 이제 막 극복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옛말에 백지장 한 장도 맞들면 낫다고 우리 상황이 아직 나아지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맞들면 뭐 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 다른 거 하나 안 보고 지원 씨 성실한 거 딱 그거 하나만 보고 믿어보려고요. 제가 오빠한테 호되게 당했던 게 있잖아요. 집이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오빠랑 비교하면 그래도 끝까지 집을 책임지려고 밤낮 없이 일을 했다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듬직해 보일 수 없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가족이 된다면 적어도 내 가족은 배신할 일은 절대 없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결혼에 좀 더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사연도 들어보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을 하면 서로 이해 못하고 싸울 일만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얘기를 들으면 결혼으로 사다리도 못 올라가게 걷어차는구나 싶었는데 제가 막상 그렇게 차이 없는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 누가 더 해줬네, 누가 덜 해줬네. 서로 눈치 보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할 것도 없이 똑같이 힘든 상황을 겪어보고 극복해본 저희 둘이었으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일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겼다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망설임도 없이 결혼이라 대답할 정도로 그렇게 즐거운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라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완벽한 시댁 식구는 절대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시댁 식구들을 만났는데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자 있을 확률이 제일 높고요. 내 남편이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시댁에 꼭 속을 썩이는 사람이 한 명 나오더라고요. 무슨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너는 남편이 또라이였냐, 시댁이 또라이였냐 묻고 싶으시죠? 다행스럽게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살 부대끼는 남편은 정상이었고 시댁 중에 한 명이 어마어마한 또라이였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상 자애롭고 친절한 시어머니인 척을 하길래 나는 시댁 뽑기 운도 참 좋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나이 들어서 시댁 때문에 고생할 일은 이제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며느리라는 직함을 달고 시댁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자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내시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정말 시자짓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참았나 싶을 정도였다면 믿어지시겠어요? 무슨 가면이라도 바꿔 낀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다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시아버지 회사 일을 본다고 출근하시고 저희도 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시집에 얹혀 사는 분들에 비하면 마주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몇 가지 시어머니의 만행 때문에 저랑 저희 엄마는 학을 뗄 정도였어요.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전라도 출신이라서 손맛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뭐 기본적인 반찬부터 해서 손 많이 가는 잡채, 갈비찜. 저는 엄마 음식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어디 맛있는 식당이라도 해서 찾아가서 먹으면 우리 엄마 밥만 못하네. 그런 자부심까지 있을 정도로 솜씨가 좋으세요. 다만 반찬 가게 일이라는 게 뭐 사온 반찬통에다 옮겨 담고 사람들 오면 떠서 담아주고 계산하고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반찬들 만들고 동네 아줌마들이 아침상 차리기 전에 새벽같이 반찬을 사러 오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또 준비 싹 다 해놔야 하고 이게 말이 쉬워서 반찬 가게지 거의 노가다와 다를 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조금은 더 편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딸인 저는 그렇게 설득을 했었죠. 그런데 엄마는 손맛이 좋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음식 먹고 행복해하는 게 그렇게 보기가 좋다고 힘 닿는 데까지 이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도 오빠도 결혼하고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제 밥 해먹일 사람도 없고 그게 그렇게 적적하셨나 봐요. 반찬 가게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맛있는 밥 한 끼 해준다. 내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좀 더 넉넉하게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서 자식인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뜯어말리겠어요.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면 제일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뭐긴 뭐겠어요. 반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둘 다 일하는데 언제 집에 와서 반찬을 하고 불 앞에 서서 또 땀을 흘리고 하냐고요. 퇴근하고 있는 남편이랑 저를 불러서 따로 만들어준 반찬을 종종 챙겨주셨어요. 친정엄마가 또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맨입으로 받아 먹겠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반찬 받으러 갈 때마다 반찬값보다 훨씬 웃도는 돈을 봉투에 가지런히 담아서 엄마 챙겨드리고 그랬죠. 이게 반찬이라는 게 사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처갓집에서 뭐 챙겨주는데 내가 돈까지 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결혼 잘했다 생각 드는 게 그런 데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귀한 반찬을 어디 가서 얻어 먹어본다고. 아유, 장모님.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 밥만큼이라도 음식 솜씨가 좋았으면 제가 밥 열심히 먹고 키가 한 10cm는 더 컸을 텐데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받아두세요. 돈으로 드리는 게 저도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고생하신 거 보상해드릴 방법이 이거밖에 없네요. 말이라도요. 그렇게 예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엄마도 맨날 반찬 억지로 보내주면 입맛이 안 맞는다고 손도 안 대고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주절거리는 아들놈보다는 딸이랑 사위한테 챙겨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 엄마의 음식 솜씨 때문에 문제가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들 시부모님께서 집에 얼마나 자주 찾아오세요? 친구들 보면 결혼하고 이사할 때나 한번 와보고 안 와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주기적으로 무슨 숙제 검사하듯이 저희 집에 오셔서 살림살이를 다 헤집어두고 가시는 악취미가 있으시거든요. 이사 올 집을 같이 알아봐서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어디다 적어두시고 남편이랑 둘이 쉬고 있는데 비밀번호를 막 치고 들어와서 정말 시겁했던 적도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그 자리에서 부부가 같이 사는 공간인데 이렇게 허락도 없이 막 찾아오는 거 불편하다. 가운데서 호통을 쳐준 덕분에 비밀번호 바꾸고 찾아오시는 횟수도 조금 줄긴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엄청 불편한 일이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자기 아들 굶기고 살까봐 걱정이 되시는지 저희 집에 오시면 가장 먼저 냉장고부터 열어보시는 거예요. 뭐 상한 거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고 살지 않나, 반찬은 뭐가 있나. 제가 그 숙제 검사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 덕분이었죠. 시어머니가 오셔서 냉장고를 열어보실 때마다 제철 음식들로 한 반찬들이 냉장고 가득 들어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아들 굶길 걱정은 안 해도 되시는 거잖아요. 예, 넌 이렇게 집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오면 좀 싸와서 시댁한테 맛 좀 보세요. 가져다 줄 생각도 해야지. 너 입에만 쑤셔 넣으면 다니, 응? 결혼을 했어도 하여튼 요즘 사람들은 지들 생각밖에 못한다니까. 이 반찬은 내가 가져가마. 어차피 이렇게 남겨놔 봐야 어느 언에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버릴 테니까. 그냥 반찬 맛있니? 이건 우리가 좀 나눠 먹으마. 그 정도로 말씀만 하셔도 제가 엄마한테 반찬 가게 가서 돈 주고 사서라도 대령할 판인데 말을 해도 저렇게 꼭 정남이 떨어지게 하시는 버릇이 있으니까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저희 집 냉장고 뒤져서 좋아 보이는 식재료나 반찬을 그렇게 종종 가져가시는 게 제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반찬을 사라고 돈이라도 한번 줘봤나, 칭찬을 한번 하긴 하나. 저희 집이 무슨 시댁 냉장고도 아니고 반찬은 또 입에 맞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게 좀 잠잠해져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이제 반찬을 핑계로 뻔질나게 집에 오시는 걸 보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친정 엄마라는 게 본디 그런 존재잖아요. 제가 시댁 욕을 남편한테 하겠어요. 제 친구들한테 하겠어요. 어딜 가서 해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되니까 괜히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붙들고 시어머니가 이랬네 저랬네. 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응석 아닌 응석도 부리고 시댁 뒷담화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번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를 함부로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하나밖에 없는 딸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고 그게 많이 고민이셨나 봐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부인이 우리 집 반찬이 입에 잘 맞으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엄마 반찬 가게를 알려드리라고요. 입에 잘 맞으셔서 반찬 잘 가져다 주시는 거면 감사한 일이지 뭘 그렇게 너무 싫게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성격상 반찬 사가면서 또 돈 한 푼을 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한테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오늘 이래저래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러라 하셨다 하고 당신 생각은 어떻냐고 물어보니까 남편도 좋다고 그래요. 자기 엄마 성격 알지 않냐고 오지 말라고 말해도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찾아올 사람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반찬 얻어먹으려고 그런 것밖에 더 되냐. 어머니가 지시는 반찬값은 자기가 다 지불할 테니까 그냥 장모님 말씀대로 가게를 알려드리라고. 그 얘기를 듣고 솔깃했던 게 화근이었죠. 어머니 반찬이 입맛에 맞으신다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반찬 가게에 있는 반찬 종류도 훨씬 많고 하니까 필요하실 때 오셔서 편하게 고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반찬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엄마한테 따로 드리면 되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찾아 드세요. 처음에는 자기가 집에 오는 게 귀찮으니까 네가 이제 별수를 다 쓰는구나 짜증을 내셨는데 확실히 저희 엄마가 지혜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반찬 가게에 가니까 확실히 저희 집에 오시는 횟수가 확 줄어들어서
아유, 살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랑 제가 시어머니 그동안 뭐뭐 가져가셨냐 계산 잘 해놓으셔라 하도 울음장을 놓아서 그런지 엄마도 시어머니가 가져가는 반찬들을 따로 계산을 해놓으셨다가 저희가 가서 결제를 했고요. 이 정도야 그냥 남들 평범하게 사가는 수준이니까 엄마도 힘들진 않으시겠다 생각했었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오랜만에 엄마 반찬이 먹고 싶은 날이 있어서 평소 같았으면 미리 전화를 드리고 갔을 텐데 그날은 말도 없이 가게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뭐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왔는지 엄마가 문 열리는 소리도 못 듣고 반찬을 막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 일하시는 매장이니까 단체 주문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를 안 쓰려고 하는 엄마가 일을 혼자 다 해야 하니까 오늘은 온 김에 일이나 좀 도와드리고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데 엄마가 포장하고 있는 반찬통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어딘가 익숙한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시아버지 회사 이름이 반찬통마다 붙어 있어요. 엄마한테 대체 이게 뭐냐고 막 따져 물었죠. 처음에는 제대로 대답을 안 하시려고 하시던 엄마도 제가 막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사부인께서 회사에 행사가 있는데 단체 도시락 주문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단체로 먹을 반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아니야, 근데 엄마 정말 안 힘들어. 아, 이거 뭐 원래 하던 거에서 조금 손만 더 가면 되는 건데 뭐. 이번만이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니까 종종 그런 부탁을 하셨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본인이 하시겠다고 대답을 한 일이니 괜히 시어머니 찾아가서 뭐라고 하지 말아라 그러셔서 거기서 더 화를 못 냈는데 여태까지 몇 번이고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생고생을 시켰다는데 어떤 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녁에 남편한테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반찬값은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시댁으로 앞장서라고. 사실 반찬값도 반찬값이지만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아,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편도 저만큼이나 화가 났답니다. 자기 엄마가 그렇게 무개념 같은 짓을 한 걸 최소한 쪽팔려 할 줄은 아는 정상인이었다고요.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저희 둘이 말도 없이 시댁에 방문했고 막 저녁을 드시고 계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셨죠. 어머니, 저한테 뭐 하신 말씀 없으세요? 회사 반찬을 왜 저희 엄마한테 부탁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까맣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락 하라고 예산 타가지 않았냐고 지금 새아가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 하니까 어머니 혼자 당황해서 허둥지둥 하더니 저희를 데리고 안방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더니 현금을 넣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저를 쥐어주시고 제발 아버지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반찬값 받자고 이러는 줄 아시냐고 저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하시라고 저도 불같이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당황스러우신 건지 본인이 사돈한테는 제대로 사과를 하겠다. 오늘은 더 이상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막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내가 당신한테 단체 도시락 하라고 분명 저 총무과에서 다 승인하고 카드랑 받아간 걸로 아는데 반찬을 사돈댁에 산 거야? 어? 아유, 애들이 뭐 오해가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이, 얘네 아버지한테 봉투 보여드려라. 내가 너 아무 생각 없이 설마 그랬겠어요? 그냥 사돈댁이고 하니까, 아, 이렇게 행사 있을 때 좀 챙겨드리고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랬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이, 누가 들으면 내가 아주 돈 떼먹으려고 그런 줄 알겠네. 당신도 화 좀 그만 내요. 아, 얘들아, 너네도 이제 괜한 오해 다 풀렸지? 그 아버지랑 지금 식사하고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네. 아, 이제 아버지랑 쉬어야겠으니까 저기 얼른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봐. 기가 막혔죠. 저희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반찬값이고 뭐고 입 싹 씻었을 게 뻔한데 당장 아버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저희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술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의 등을 떠다 밀다시피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돈 봉투를 들고
찝찝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남편한테 먼저 얘기를 꺼냈죠.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버님도 안색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어머니도 괜히 저렇게 더 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요. 그런데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태 왜 저한테 말을 안 했나 싶더라고요. 아버님 회사가 몇 년 새에 꾸준히 어려워지긴 했지만 요즘엔 정말 문을 닫아야 할까 고민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대요. 아마 저렇게 아버지가 단체로 도시락을 주문하고 뭐를 하는 것도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진 것 같으니까 단합대회 한번 연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고. 저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데 대체 뭐 때문에 회사가 자꾸 어려워지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이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아버지 회사로 복귀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고. 또 자기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고 챙겨야 할 식구가 따로 있는데 오히려 회사로 복귀했다가 정말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집까지 피해가 갈까 봐 그건 원치 않는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같이 이겨내자고요. 우리 둘 다 서로 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용기 하나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아니냐고요. 설령 아버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더라도 우리 둘이 중심 딱 잡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조건 생각 안 하고 앞뒤 안 가리고 도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살자고요. 제 그런 얘기에 남편도 어머니가 한 실수도 부끄러운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가 시댁에서 받은 돈은 엄마에게 잘 전달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요즘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따로 챙겨주신다는 걸 깜빡하신 것 같다고 저희한테 고맙다는 인사랑 같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면서요. 뭐 나중에 엄마한테 따로 사과를 하겠다 어쩌겠다 말만 그러지 절대 안 올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차라리 중간에서 얘기를 잘 전달하고 말자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으셨겠지만 그냥 말없이 감사하다고 전화라고 그러고 마셨고요. 그때쯤 제가 엄마 반찬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때인 것 같네요. 그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한 걸로 따지면 병이 안 나는 것도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버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도 저는 처음에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맨날 반찬 얻어먹는다고 남편이 반찬 맛을 보다가 어머님이 항상 음식을 싱겁게 하셨는데 갑자기 간이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갱년기 증상 중에 간 못 맞추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병원 가서 한번 건강검진이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요즘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자꾸 간간하게 해서 먹는 게 습관이 됐나 보다고 별일 아닐 거라고 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요. 세상에 말기암이랍니다. 이제야 좀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효도받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말기암이라 손 쓸 새도 없이 가족들이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렇다고 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엄마 임종까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의 덕이 컸어요. 제가 병원에 못 가는 날에는 남편이 회사 휴가까지 써가면서 항암 치료 받을 때 어떻게 혼자 계시냐고 아들도 안 하는 효도를 대신 해줬으니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게라도 엄마의 마지막을 잘 지키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후회스러워서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투병 생활도 길지 않으셨어요. 자꾸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내가 오래 누워 있어 봤자 니네 고생밖에 더 시키냐고 그런 말씀을 습관처럼 하셨었는데 정말로 옆에서 죽어라 병간호를 하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의사가 말한 6개월 중에 반절도 못 채우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빈소가 마련되고 얼굴 보기 힘든 오빠랑 새언니도 모두 한자리에 모였네요. 이제 세상에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다는 소식에 눈물만 훔쳐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빈소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밤 늦게나 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두툼한 조의금 봉투도 저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라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장례식장에 이렇게 쫓아와 주는구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에 얼른 앉아 계셔라, 얼른 밥 떠오겠다. 그렇게 밥을 들고 가니까 어머님이 저보고 맞은편에 잠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손님도 그렇게 많이 없을 시기고 감사하게도 위로를 해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리를 잡고 앉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주변에 아들이 있는지 누구 들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눈치를 쓱 한번 살피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단금 얼마나 나왔냐고요. 전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하고 네? 하고 되물었죠. 그러니까 막 채근을 해요. 엄마 암 진단받고 진단금 꽤나 나오지 않았냐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걸 왜 어머님이 물어보시냐. 진단금을 얼마 받든 무슨 상관이냐 하니까 그러십니다. 그 돈 좀 빌려달라고요. 너도 알다시피 지금 아버지 사업이 좀 어렵니? 가족끼리 다 돕고 사는 거잖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회사 잘못되면 내 아들은 어디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듣자니까 오빠도 잘 산다며. 그럼 집에 그 돈 욕심낼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반찬 가게도 정리하면 돈 꽤나 나올 테니까. 예, 나 덜도 말고 3억만 빌려다오. 설령 정말 집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해도 그게 어디 장례식장에서 할 소리냐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식사는 하고 가시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고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저한테 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냐. 부끄러운 줄 아셔라 하고 울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애초에 그냥 저한테 그 돈을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러 온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렇게 애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똑같이 고생해봐야 내 마음 안다면서 악담 아닌 악담까지 퍼부으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이미 앞에서 낸 조의금 봉투를 막 찾더니 거기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딱 하나만 남겨두고 돈을 홀랑 다 빼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빌릴 생각으로 환심을 사려고 조의금도 넉넉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도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구나. 식구란 사람이 더 나쁘구나. 그때는 남편을 불러다가 니네 엄마 왜 저러냐고 하고 화를 낼 기운도 없고 그저 엄마 마지막 보내드리는 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꼴을 보여드린 게 죄송하기만 하고 그랬어요. 제 슬픈 마음과 다르게 엄마의 장례식장에는 손님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엄마의 지인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으로 몰려들었죠. 그 사이에는 저희 친척 오빠도 있었어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셔서 안 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촌 오빠는 크면서 저희 엄마한테 도움을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장례식장에 안 와볼 수 있겠냐고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조금을 내고 저를 올렸습니다. 대체 뭐하고 살길래 이렇게 잘 됐을까 궁금해하는데 저한테 검사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으로 뭐가 휙 스쳐 지나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사촌 오빠를 데리고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소상히 고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억울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몇 번이나 코를 풀고 세수를 하고 말을 이어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게 아니면 시아버지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는 것도 모를 수가 있겠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법조인인 사촌 오빠에게 뭐 방법이 없겠냐 아니면 나 이제 친정도 없는 마당에 남편이 중간에서 아무리 막아줘도 너무 큰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촌 오빠는 기업 관련된 일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면서 시아버지 회사에 대해서 본인이 상세히 알아보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엄마 보내드리는 데만 신경 쏘더라면서 저를 위로해주고 떠나갔습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니 그냥 그날은 저를 달래려고 한 소리겠지. 저도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저희 집이 정말 난리가 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엄마도 잘 보내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때쯤 사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해서 잠깐 볼 수 있냐고요. 사촌 오빠가 먼저 만나자고 한 일이 처음이라서 혹시 무슨 일이냐고 그때 장례식장에서 했던 얘기와 관련해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서 일부러 시간 내서 저희 집 근처까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검사인 사촌 오빠가 이래저래 알아봐 줬는데 아무래도 심각한 일인 것 같으니까 같이 나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심각하게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던 사촌 오빠는 제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남편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교도소 보내고 살 수 있겠냐고요. 저희 전부 다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교도소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사촌 오빠가 들여다보고 있던 자료를 내밀더라고요. 세상에 그 자료는 회사 일을 잘 모르는 저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날짜를 보아하니 남편이 회사에서 손을 뗀 그 시점 직전부터 회사의 비자금이 어머님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자료를 몇 번이나 다시 떠들러 봤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겨본다고 뭐 내용이 바뀌겠어요. 이게 정말 다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사촌 오빠는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가족끼리 그것도 세결혼도 아니시던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행령을 해왔으니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더라고. 그런데 지금 부실 기업으로 지정되기 직전이신 건 알고 계시죠? 이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아버지 읽어놓은 탑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 손으로 어머니를 그런다는 게 고민이 많겠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고 싶으면 잘 생각해봐요. 소장은 이쪽에서 작성하면 되고 아버지가 가장 놀라실 텐데 아들이 미리 얘기를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니의 악행으로 아버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던 남편은 크게 결심했는지 이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잘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작은 도시락 사건이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들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으니 저희 입을 그렇게 틀어막고 사과를 했구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촌 오빠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의 아주 오래된 만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정말 충격이 크셨어요. 쓰러질 뻔 하시던 걸 꼭 붙잡고 그래도 아버지가 건강해야 뭐든 다시 시작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렇게 모두가 다 아는 상황에서 집안에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어머니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됐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회사야. 내 회사에서 내 돈 좀 쓰는 게 뭐가 되라고. 횡령?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붙잡혀 가면서도 끝까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아버지, 남편을 바라봤지만 가족 중에 한 명도 따뜻하게 눈을 마주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제 손을 꼭 붙들고 이제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실형이라 당분간 얼굴을 보지 못할 거고 지금도 이혼 준비를 계속하고 계시니까 아마 이 긴 싸움도 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과 남편, 제 사이는 더욱 단단해졌고 남편도 다 쓰러져가는 회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아버지 회사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엄마가 딸에게 주고 가시는 마지막 선물인 것 같아서 끝까지 엄마에게 도움만 받는 못난 딸이라 죄송하고 앞으로는 엄마가 주신 선물 헛되지 않게 살아보겠다 약속하려고요. 감사해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애들 둘을 키우는 3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렸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그림은 뒷전이 됐네요. 아쉽지 않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는 없어요. 그림만큼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겼으니까요. 그래도 최근에는 애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간 덕분에 오전에는 조금씩 그림을 다시 그리면서 일을 시작하고 있답니다.
물론 저의 주된 일은 다른 것이지만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 저희 집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까지 해서 총 5식구였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셨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배다른 동생이란 말에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랍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원래 몸이 약하셨는데 저를 가지시는 바람에 더 몸이 나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제가 태어난 이후로 아버지께서는 외가와 완전 인연을 끊고 사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가 묻혀 계시는 곳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외가 식구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원망스럽기만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마저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두 분이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는 생각이지만 전 항상 제 생일이 되면 아버지께 제일 많이 미안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날만큼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지만 말이죠. 아마 저의 이런 생각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긴 분이세요.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신 분이셨죠. 어머니는 제게 있어 때로는 친구 같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의식적으로 생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버지보다도 먼저 알아채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좀먹고 있던 저를 구렁텅이에서 꺼내 주셨던 분이기도 하죠.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도 이맘때였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미술관에서였어요. 당시 미술관에서 전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일같이 와서는 한 작품만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그림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일주일이 지나서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고 보름이 지나고서는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매일 그 그림만 보시는데 많이 마음에 쓰이시나 봐요. 그냥 저 같아서요. 남편은 짧게 대답을 하고는 제게 시선 한번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보이지 않았죠. 저는 전시가 끝날 때까지 언제 오나 되게 많이 기다렸지만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첫 만남을 가진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친구 결혼식이었어요. 축의금을 받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진짜 딱 보는데 아, 이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축의금 대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고요. 남편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재회한 저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답니다. 친구들은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물었지만 제 눈에는 남편의 얼굴만 봐도 기분을 다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죠. 물론 주변에서는 자상함을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식구들만 아끼면 피곤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시에 저는 시댁 식구들도 가족인데 뭐 어때서 그러냐고 대꾸할 뿐이었답니다. 남편은 사남매의 둘째였는데요. 위로 형 하나,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막내 여동생 이렇게 있었어요. 막내 아가씨는 남편이랑 무려 띠동갑이라 제가 시집 갔을 때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죠. 곁에서 보면 좀 답답할 정도로 남편은 형과 동생들을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무조건 자신이 꼭 챙기고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장남도 아닌데 장남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아주버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나서야 취직을 했다고 하던데 남편이 먼저 취직을 하면서 아주버님에게 용돈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아주버님께서는 대학원생일 때 속도 위반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그 비용마저 꽤 많은 부분을 남편이 책임졌다고 하고요. 아래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형과 동생에게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좀 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남편을 호구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도련님이나 아가씨를 보면 남편을 알뜰하게 챙기는 것이 보여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하나 목표를 세운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뭐든 다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기필코 고쳐 놓겠다고 말이죠. 결혼 2년 차가 되면서 저희 부부에게도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아이가 생긴 것이죠. 남편은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엄청나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제가 그림을 그리던 방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창고로 쓰면 되지 않을까? 왜? 자기 그 방으로 뭐 하고 싶어? 소재 따로 있는데? 진짜 미안한데 우리 막내 이번에 대학 갔잖아. 기숙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졌나 봐. 그래서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그건 내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그 방을 아가씨 주자고? 불편한 거 알아. 여보 몸 무거운 것도 알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아는데 미안해. 여자애 혼자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것도 겁나고 우리 집에서는 학교까지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남편은 잔뜩 미안한 얼굴을 하고 제게 말했죠. 저는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뭐 그리 어려운 부탁이라고 그렇게 잔뜩 긴장까지 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남편의 생각을 고쳐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남편의 성향이라면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놓고 시아버지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간섭하는 것은 물론 아가씨에게 뭐든 다 퍼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약간은 굳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니셔도 단 약속할 게 한 가지 있어. 약속?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당신 쉽게 말하지 마. 잘 생각해 보고 말해. 우선 당신 아가씨한테 아버님보다 더 잔소리할 것 같으면 나도 싫어. 통금 시간이나 옷차림 같은 거 말이야. 아가씨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어린아이 다루듯이 할 거야? 그리고 나 아가씨한테 생활비도 받을 거야. 생활비라니 막내한테 돈이 어딨다고. 아르바이트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무슨 몇십만 원씩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본인이 충분히 벌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학생이잖아. 그리고 연애도 좀 하라고 하고. 연애 얘기에 남편은 정색을 하며 아직은 이르다고 했지만 저는 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남편에게 용돈도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주 나라 잃은 표정을 지으며 막내가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길게 쉬고는 아가씨도 자립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했죠. 남편은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아가씨는 전혀 달랐답니다. 제 얘기에 너무 좋아하면서 당장 아르바이트부터 구하겠다고 들뜬 모습을 보였죠. 진짜 둘째 언니 덕분에 해보고 싶었던 것도 다 하고 너무 좋아요. 나 수능 끝나고 다른 친구들 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오빠들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래도 아가씨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건 절대 안 돼요. 내가 다른 건 다 막아줘도 그건 힘들 것 같으니까. 둘째 오빠 성격 알죠? 그럼요. 내가 무조건 신데렐라 할게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양심도 없는 거죠. 남편은 뭔가 못마땅한 얼굴을 했지만 그래도 곧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워 보였답니다. 저 몰래 아가씨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다 줄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살짝 눈 감아주고 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제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거든요. 바로 아주버님과 형님이었어요. 대학 시절 결혼한 두 사람은 아이가 빨리 생기는 바람에 시댁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계셨어요. 제가 시집을 갔을 때는 첫째가 막 18개월이었죠. 형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인사를 드리는 저를 보면서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기계적으로 짓는 웃음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웃는 그런 웃음이라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화사할 수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 반면 아주버님께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 가득한 상태였죠. 저는 제가 초면에 실수라도 한 것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당시 아주버님께서는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셨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고 계셨어요. 아이 때문에 급하게 취직을 하긴 하셨는데 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형님과 아주버님의 생활비를 그동안 남편이 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많이 놀랐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고요. 혹여나 제가 결혼 이후 경제권을 가져오게 된다면 남편에게서 받는 생활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물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다 큰 성인이 결혼까지 했으면 스스로 어떻게든 책임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죠. 남편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주버님이 직장을 다시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동서, 내가 동서한테 미안한 일이 참 많아. 면목이 없어. 괜찮아요, 형님. 아시다시피 그이가 가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데요. 뭘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닐 거예요. 내가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정말이야. 은혜는 뭐가 은혜야? 형이 힘들면 동생이 도와줄 수도 있지. 여보, 그런 것에 기죽을 필요 없다니까. 당신은 좀 조용히 해요. 막말로 큰 서방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을 줄 알아요? 사람이 염치가 좀 있어야죠. 아주버님의 철없는 소리와는 다르게 형님은 진심으로 남편과 저에게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그 때문인지 정말 제게 잘 해주셨답니다. 하루는 제가 엄청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님과 잠깐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목소리가 많이 잠긴 것 같다고 하시더니 그 길로 보양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셨어요. 주변에는 무슨 형님 동서 사이가 아니라 언니 동생 사이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께서 저를 많이 챙겨주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음식 솜씨가 진짜 꽝이었거든요. 그에 반면 형님은 못하는 요리가 없으실 정도였죠. 형님께서는 제 음식 솜씨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늘 밑반찬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반찬 만들어주시면 너무 고맙다고 형님께만 용돈을 따로 드리기도 했어요. 형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은 다 맛있었는데 특히 김치는 동네의 소문이 날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김장 때만 되면 형님께서는 넉넉하게 하셔서 꼭 저희 집에도 한 통 가득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얘기를 하셨죠. 형님께서 무슨 바람이 부셨는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나 사업하겠다 한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전 조사도 필요하고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망은 어떤지 확실하게 해서 시작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사업인데 하지만 형님께서는 평소 그런 것들을 준비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형님께서는 주변의 걱정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료 자파 쇼핑몰을 시작하셨죠. 아이까지 시어머니에게 맡기고는 꽤나 진지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자신감으로 쇼핑몰을 시작한다고 하시는지 몰랐지만 저는 잘 되기만 간절히 바랬답니다. 다행히도 사업 수단이 나쁜 건 아니었는지 꽤나 빠르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많이 걱정했었는데 한시름 놓았다는 말을 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보내드린 생활비도 그만두기로 했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형님의 쇼핑몰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가씨가 저희 집에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하루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아주버님 댁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이 잘 된다는 소리를 시어머니께 들었던 터라 저는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는지 아무리 고민을 했지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며칠 뒤 형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얼굴 색도 많이 어두워졌고 남편 말대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어요. 형님, 무슨 일이세요? 아,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어서 앉으세요. 동서, 내가 진짜 오늘 어려운 말을 좀 하려고 왔어. 미안해, 동서. 형님께서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게 대뜸 사과부터 하셨죠. 저는 무슨 소리냐며 형님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형님은 시원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더니 단숨에 들이키고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죠. 저는 대충 무슨 얘기를 하실지 감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처럼 생활비를 도와달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형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형님께서 어렵게 꺼내신 말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처음 딱 듣는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모르게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였어요. 내가 쇼핑몰이 잘 돼서 규모를 좀 키우면서 거래처도 많이 늘었거든. 그 와중에 지인 소개로 중국에 있는 업체랑 계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떻게 동서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자금이요? 아, 형님 갑자기 규모 확대는 무슨 소리고 중국 쪽과 이상이 생겼다는 소리는 또 뭐고요? 아니, 그동안 쇼핑몰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데요? 형님께서는 더듬거리는 말투로 그동안 쇼핑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서 얘기를 차분히 꺼내셨습니다. 쇼핑몰이 점점 잘 되자 취직하셨던 아주버님까지 회사를 그만두고 쇼핑몰 일에 매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입장에서 집안 곳곳에 상품을 쌓아두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정식 사무실도 얻었다고 했어요. 저도 사무실을 얻은 것은 시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작된 규모 확장은 점점 일손이 부족해 2명을 따로 직원으로 고용할 정도였다고 말이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 있는 업체와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됐답니다. 간단하게 거래처에서 불량 상품을 제공하고는 날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환불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다른 거래처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사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다면 사업하는 사람은 꼭 따로 비상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형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해보신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말 그대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대출은요? 대출 알아보셨어요? 지금 우리 사무실 얻을 때 대출을 최대치로 받아서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어. 담보가 없어서 더 이상 빌릴 곳도 없고. 진짜 동서, 내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 딱 죽을 것 같아. 동서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세 가족 진짜 죽는 것밖에 없어서. 아니, 형님, 무슨 죽는다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하신진 모르겠지만 저희도 큰 돈은 없어요. 형님께서 당장 필요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기함하겠더라고요. 5천만 원이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었지만 저희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제 말이 끝나게 무섭게 형님은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소리까지 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형님 곁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형님께서 제 손을 대뜸 잡더니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믿을 수 없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죠. 동서 친정 말이야. 혹시 우리 쇼핑몰에 투자를 좀 부탁드릴 수 없을까?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 쇼핑몰 운영하는 거 동서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 수단도 있어. 이번 일로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친정 식구한테 부탁을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동서한테 잘할게. 형님은 간절한 얼굴로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저였더라면 단호하게 거절을 했을 텐데 하필 며칠 전 남편이 괴로워하는 얼굴이 떠오르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우선 친정 식구들에게 얘기를 해보겠다는 말로 형님을 달래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렇게 형님이 가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친정 식구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이 됐죠. 하지만 결국은 어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단박에 거절을 하셨어요. 쇼핑몰이라는 것이 얼마나 흔한데 거기다 투자하라는 말이냐고 하셨죠. 특별할 것도 하나 없는 그 쇼핑몰에 뭘 보고 투자를 하라는 거야? 적어도 여기만의 이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할 만큼 돌아올 것이 없는 게 빤히 보이는데 내가 네 말만 믿고 투자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만.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형님 일이라고 하니까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럼 이번 일이라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때요? 우리 딸이 어디 쉽게 이런 얘기 하는 애도 아닌데. 어머니,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아버지께서는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럼 이번 일만 도와주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위기를 넘기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주버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이더라고요. 재수 씨, 진짜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한 번은 안 도와줍니까? 에? 아니, 이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시원하게 투자 좀 해주시면 될 일을 가지고 겨우 이번 사태 막아주는 것만이라뇨. 아주버님, 지금 겨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돈을 겨우라고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큰 불 껐으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해보시면 되잖아요. 저더러 어디까지 도와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한테야 큰 돈이지. 재수 씨네 친정에는 푼돈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하더니만 진짜 너무하네. 여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히 좀 해요. 동서, 이 사람이 괜히 그러는 거야. 동서 덕분에 위기 잘 넘겼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헤쳐나가는 거지. 고마워, 도와줘서. 내가 빨리 벌어서 갚을게. 갚기는 뭘 갚아? 형제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형님은 잔뜩 붉어진 얼굴로 아주버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셨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나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동안 아주버님의 억지에 한 번도 입을 떼지 않았던 남편이 나서다니요. 저는 꿈을 꾸는 줄 알았답니다. 그게 어떻게 형제끼리 주고받는 돈입니까? 엄연히 저희 장인어른께서 형님께 빌려주신 돈이라 다름없는데. 형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다 투자라면서요. 그럼 이익을 내서 투자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뭐? 너 이 새끼 형한테 눈 똑바로 뜨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돈 없다고 아주 나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내가 네 형이야.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형님. 아주버님께서는 남편의 말에 길길이 뛰더니 기분 나쁘다며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형님도 어쩔 줄 몰라 하시다가 따라 나가셨고요. 형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렇게 대책 없는 남자를 왜 만나서는 고생을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남편은 방금 자신이 한 말 때문인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한 말에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로 남편에게 용기를 줬어요. 남편은 그제야 진정이 됐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 일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냥 말없이 웃기만 했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아주버님 댁과 저희 집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소였다면 남편이 먼저 아주버님에게 다가갔겠지만 이번은 어림도 없었죠. 남편 역시 고집스럽게 가만히 있었거든요. 아주버님께서는 먼저 와서 사과하라는 듯 눈치를 주셨지만 남편은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몇 번 있고 나니까 시부모님께서는 빨리 화해를 했으면 하는 눈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아가씨나 도련님은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과를 해야 하냐며 아주버님 성질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절대 먼저 손 내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아주버님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짜증만 느셨는지 형님께서도 많이 힘들어 보이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께서 너무나도 신난 목소리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투자자가 생겼다고 말이죠. 쇼핑몰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겠다고 했다면서 대신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거래처를 만드는 일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논을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셨죠. 아주버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쇼핑몰을 팔아 넘기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하셨지만 형님께서는 5년이 지나면 사전 의논 같은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확답을 받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형님께 필요한 것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기회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형님의 모습에서 앞으로는 좋은 일만 생기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 형님은 정말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미숙했던 부분까지도 보완이 되고 나니까 어느새 직원이 10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더라고요. 저는 내심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니 놀랍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뤄낸 형님이 자랑스럽기만 했답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황이 점점 좋아질 일 말고는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환경이 바뀐 탓인지 형님이 조금씩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나 행동들이 제가 알던 형님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형님이 이상하다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아가씨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들이 모였던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리 서로 싸우고 마음 다쳐도 생일만은 무조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며 축하하는 것이 규칙이었어요. 가족끼리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큰 소리로 아가씨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쇼핑백을 3개나 꺼내더라고요. 아가씨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쇼핑백과 형님을 번갈아 바라봤죠. 우리 아가씨도 이런 거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20대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생일이잖아요. 큰언니, 이건 너무 과해요. 이런 명품 가방을 제가 언제 들고 다니겠어요. 마음은 감사한데. 아가씨, 데일리로 들고 다니라고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방을 들어줘야 다른 사람도 아가씨를 명품으로 보는 거죠. 편한 것이 좋다고 얼마 하지도 않는 가방 들고 다니면 다 그저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된다니까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 만나려면 아가씨가 고급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가방을 열어보고는 바로 거절했지만 형님은 단호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이 신경 써서 골랐는데 그냥 들고 다니면 되지 뭐하러 고민을 하느냐고 말했죠. 슬쩍 곁에서 보니까 대학생이 들고 다니기에는 확연히 부담스러운 명품 브랜드였어요. 하지만 워낙 형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 아가씨는 결국 고맙다는 말로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아가씨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사준 것이 저에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형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못마땅한 얼굴로 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동서 아무리 애 키운다고 바빠도 그렇게 가족 모임에 옷차림이 그게 뭐야. 아니 내가 여기 예약했다고 말했는데 너무하네. 단정하게 챙겨 입었는데요. 형님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아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은 곳이 없네.
아니, 동서는 서방님이 돈도 그렇게 잘 벌어오시는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입고 나올 옷 한 벌이 없어? 브랜드가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싸구려 옷 말고 다른 옷 없는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동서랑 큰서방님 옷 보낼 테니까 앞으로는 지금처럼 입고 나와서 사람 부끄럽게 만들지 마. 형님, 부끄럽게 만들었다니요? 아니, 명품을 걸쳐야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 이 자리에 맞게 입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동서 생각이고, 괜히 나까지 값싸 보여서, 아우, 너무 불쾌하네. 형님은 입맛이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주버님께서는 못마땅하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고는 형님을 따라 나가셨고요. 식당에 남은 아가씨와 도련님은 이게 무슨 경우냐고 화를 내셨지만 이미 형님은 나가버린 후였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뭐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지만 심호흡을 하면서 분노를 겨우 가라앉혔어요. 물론 제가 입은 옷이 눈에 튀어나올 정도의 명품 브랜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정도로 엉망인 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형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쇼핑몰 도와달라고 제게 부탁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사람이 너무나도 딴판이 되어버렸잖아요. 마치 지킬의 아이들을 보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남편은 그냥 웃어 넘기자고 했지만 전 자꾸만 그날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시작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날 이후에도 형님은 몇 번이나 저를 가족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셨죠. 휴가철을 맞이해서 시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 문제로도 형님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요.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기에 저는 가까운 제주도를 권해드렸어요.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까 장시간 비행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시아버지께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지 한 달 겨우 넘은 시점이기도 했고 함께 가시는 친구분도 건강에 주의해야 하다 보니까 이동하기 편한 곳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신혼여행을 제외하고는 제주도를 안 가봤다고 하시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함께 가보시면 좋을 만한 곳들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 얘기를 들은 형님께서 코웃음을 치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뭐예요, 어머님? 제주도가. 아니, 무슨 동네 산책 가는 것도 아니고 휴가 가는 건데 힐링할 만한 곳으로 가셔야죠. 저기 베트남이나 태국은 어때요? 형님, 아버님 아직 많이 걸어 다니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면 베트남이나 태국이 얼마나 더운데요. 동서, 돈이면 다 해결될 일이야. 현지 가이드 구해서 편안하게 모시면 될 일인데 뭘 그래? 그리고 비행기 그 정도 타시는 거 괜찮아. 아니, 고작 4시간이잖아. 뭐야, 동서 혹시 현지 가이드나 차량 부분이 걱정되는 거면 나한테 맡겨. 내가 사람 구해볼 테니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형님은 저를 깔보는 시선으로 피식 웃으시면서 시부모님께 베트남과 태국에 대해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전화 한 통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뀔 텐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잘났다고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확 상했죠. 하지만 차마 시부모님들 앞이라 내색도 못하고 가만히 호흡만 가다듬고 있었답니다. 형님은 점점 얘기를 하면서 흥이 오른 모습이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불편함이 역력한 얼굴로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결국 그 모습을 참지 못하고 형님의 말을 자르고 말았죠. 두 분께서 제주도를 원하시는 이유는 신혼여행 이후로 한 번도 제주도를 다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형님 눈에는 고작 제주도 여행일지 몰라도 어머님, 아버님께는 누구보다도 소중한 추억이 있으신 곳이라고요. 그리고 마침 함께 가시는 분들도 제주도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쏙 들어 하셨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뭐야? 아니, 그런 이유가 있다면 있다고 말을 하든가. 동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음흉해? 아니, 혼자서 어머님, 아버님께 점수라도 딸 생각이었어? 형님, 점수를 따다니요. 자꾸 저한테 말씀 함부로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기회도 있었나요?
갑자기 베트남인이 태국인이 얘기를 꺼내신 건 형님이시죠? 제 말에 할 말을 잃은 형님은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화를 내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아래도 모른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죠. 시부모님께서도 당황하셨는지 형님이 나가신 방향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한숨을 쉬셨답니다. 그리고는 서로 좋게 얘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감정적이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형님께 사과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전 속으로 두 번째라고 중얼거리면서 한 번만 더 제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답니다. 제 다짐이 무색하게 세 번째는 금방 다가왔어요. 도련님의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도련님과 막내 동서에게 혹시 새 집에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예식장 빌리는 것부터 신혼여행까지 다 도움을 주셨는데 무슨 살림살이까지 챙겨주려 하냐며 괜찮다고 하셨죠. 사실 도련님께서 예약을 해둔 곳에서 더블 부킹이 확인되면서 취소가 됐거든요. 급하게 다시 식장을 잡으려니까 어디 그게 될 법한 일인가요? 그때 제가 지인 찬스를 동원해서 예식장을 준비했더니 그게 꽤나 고마웠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지인 찬스로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걸로 도련님 결혼 선물을 넘어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막내 동서와 이런저런 얘기 끝에 저는 로봇 청소기를 선물했답니다. 막내 동서는 너무 좋아하면서 잘 쓰겠다고 활짝 웃어 보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께서는 막내 동서에게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반지를 물려주겠다고 하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저 역시도 받았었거든요. 때마침 남편도 일찍 마쳤으니 저녁을 함께 먹자고 얘기가 되었어요. 형님께서도 시간이 된다고 하셔서 급하게 온 가족이 모였답니다. 다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몰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축의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도련님께 내밀더라고요.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말이죠. 도련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난 눈앞의 봉투를 어쩌지도 못하고 감사하다는 말로 받았어요. 많이 넣진 않았고 그냥 500 넣었어요. 신혼살림 준비는 다 했다고 하셔서 그냥 필요한 거 알아서 장만하시라고요.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그래도 500만 원은 좀 과한데요, 형수님. 어머, 도련님, 그게 뭐가 과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안 그래, 동서? 동서는 축의금 얼마 했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형님을 보면서 어떻게든 가족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려는 모습이 너무 빤히 읽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상대할까 고민 중인데 남편이 덜컥 20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였죠. 아무래도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련님을 따로 불러서 쥐어준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도 아직 그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지 당황하며 저와 도련님을 번갈아 바라봤죠. 뭐, 200? 동서, 아니 어떻게 도련님 결혼한다는데 겨우 200만 원을 축의금이라고 내놓을 수 있어. 아유, 진짜 사람 알 수 없다니까. 겨우 그 몇 푼이 아까워서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다니. 진짜 실망이네, 동서. 큰형님 오해세요. 작은형님께서는 로봇 청소기도 따로 사주셨는걸요? 그것 말고도 식장이랑 신혼여행까지 충분히 해주셨어요. 막내 동서, 지금 윗동서끼리 얘기하는데 어딜 끼어들기는. 그따위 로봇 청소기 얼마나 한다고. 아무래도 동서는 돈을 쓸 줄 모르는가 봐. 하긴 집에 돈이 그렇게 많으니 어디다 쓰는 게 맞는지 배웠을 리가 있겠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지. 안 그래? 그만 좀 하세요, 형님. 개구리 올챙이짝 생각 못한다고. 형님이 제 앞에서 돈 얘기하실 상황은 아니죠. 막말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는 제 앞에서 의수대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괜히 제 신경 긁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지 않을 테니까요. 개구리? 아니 지금 그게 형님한테 할 말이야? 그리고 동서가 못 참으면 뭘 할 수 있는데. 왜 사돈 어른한테 쪼르르 전화해서 이르게? 전화해봐. 내가 뭐 무서울 줄 알아? 사돈 어른한테 빌린 돈 다 갚았어.
참나. 그리고 내가 사돈어른한테 섭섭한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니, 저희 부모님이 뭘 섭섭하게 해드렸는데요? 형님 위기 넘길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인가 싶네요. 형님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당시 이왕 도와주실 의향이셨더라면 그냥 도와주셔도 될 일을 딱 급한 불 끌 정도만 도와주고는 발을 바로 빼버렸던 것을 어떻게 잊겠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저희 욕을 하시더니 형님도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뭐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다고? 그따위 기회 누가 달라고 했어? 아니 그럼 저희가 언제까지 형님이랑 아주버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그이가 두 분 생활비 대고 있었잖아요. 그 돈 받으시면서 아주버님 단 한 번이라도 저희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하신 적 있으세요? 형제끼리라도 그런 것까지 당연하다고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아유, 한 달에 고작 150만 원이었어. 큰 서방님이 생활비에 보태라고 준 돈이 그 돈으로 그렇게 유세가 하고 싶어? 그래, 동서? 저는 점점 형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과거 남편과 제가 얼마나 배려를 해주었는지 하나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죠.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형님은 점점 더 도를 넘는 발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어머님, 친어머니가 아니라며 동생들도 다 배다른 동생이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제대로 투자도 해주지 않으셨던 거. 진짜 자식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신 거지.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형님?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계모가 괜히 계모겠어. 내가 진짜 눈앞이 깜깜해서 동서한테 부탁을 하긴 했지만 동서가 그런 대접 받는 줄 알았으면 얘기 안 했지. 형님, 지금 형님은 선 넘으셨어요. 앞으로 어떤 일 닥치더라도 다 형님이 만든 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형님이 보는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바로 전화를 받았죠. 외삼촌이셨어요. 저는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바로 쇼핑몰에 관한 얘기를 보류하라고 말씀드렸죠. 외삼촌은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는 알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얼마 후 형님의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5년 계약인데 누가 그래. 뭐? 그래서 어. 아, 세상에 알겠어. 일단 끊어봐. 왜요 형님? 그렇게 좋아하던 투자자가 갑자기 다 그만두겠다고 하시던가요? 그걸 동서가 어떻게 알고? 왜 모르겠어요. 그 쇼핑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저는 담담하게 그동안 형님의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저였다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는 저를 빤히 바라봤죠. 제 말에 놀란 것은 형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형님보다 더 놀란 얼굴로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외삼촌에 관한 얘기를 했답니다.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던 외삼촌에게 연락이 온 것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개인 작업실로 찾아온 외삼촌은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제 얼굴을 보시더니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습니다. 당시 네 엄마가 죽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유독 네 엄마를 좋아하셨거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어미가 무슨 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니? 치를 떨며 날뛰시는 어머니 때문에 너나 네 아빠한테 못할 짓 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요? 이 나이가 되도록 어머니 기일에 한번 찾아가 보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건데요? 할머니만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어머니를,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요. 제가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외삼촌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원래 어머니께로 가야 했던 몫이 있는데 꼭 받아달라고 하셨죠.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요. 외삼촌은 제가 거절할 것을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추후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시 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뒤 갑자기 외삼촌은 보여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그 자리에는 외할머니께서 나와 계셨죠. 여전히 정정하신 외할머니께서는 저를 보고는 무슨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어깨를 떠셨어요. 외삼촌의 말처럼 그렇게 제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머니가 보고 싶다면 언제든 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혼자만 오라고요. 외할머니께서는 그 뒤로도 종종 저를 찾으셨지만 가지 않았어요. 외삼촌은 꽤나 섭섭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거리감을 두던 외삼촌에게 처음 손을 내민 것이 바로 형님 때문이었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남편의 괴로움을 보고 있는 것도 싫었고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버님의 횡포를 참고 있는 당시의 형님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제 정체는 숨긴 채 형님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답니다. 제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형님께서는 저를 붙들고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지 징그러울 정도로 빠른 태세 전환이었죠.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맨발로 따라 나오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쓰럽다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저는 매몰차게 형님을 밀치고는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도 형님은 쉴 새 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다 같았습니다. 하나같이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사과하면서 제발 살려달라는 말로 가득했죠. 외삼촌이 전해준 바에 의하면 외삼촌이 투자를 철회하자 외삼촌을 따라서 몰려들었던 다른 사람들도 투자금을 빼겠다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의 사무실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죠. 제가 전화도 다 무시하자 형님은 저희 집으로까지 찾아오셨어요. 당연히 저는 만나주질 않았죠.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 않자 이번에는 남편이 회사로 찾아간 형님과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저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 이상으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라고요. 그 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에서 얼마나 진상짓을 했는지 시부모님께서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오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이 있어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형님의 쇼핑몰은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서는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자취를 감추셨더라고요. 부도 처리가 나고 사무실까지 다 정리하고 나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은 자신의 사업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제게 있다고 하고는 두 번 다시 서로 보지 말고 지내자고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시어머님의 폐물과 금고 속에 있는 현금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야무지게 챙겨서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냥 독립자금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자고 말이죠. 저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결국 두 분의 뜻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물론 마음 먹고 아주버님과 형님을 찾겠다고 한다면 일도 아니겠죠. 외삼촌이든 친정아버지든 어느 쪽에 얘기를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저와 남편은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깝깝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유독 아픈 손가락이 장남이라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다만 어디선가 이 방송을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듣고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네요. 절대로 집에 돌아오실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두 분이 버리듯이 두고 가신 아이는 저희 집에서 잘 크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식 보고 싶어서 왔다는 등의 헛소리는 절대 하지 마시길.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자식까지 버리고 간 그 대가는 꼭 치르길 바란다고 말이죠.